천마그룹의 최상층 5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 눈부신 광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젊은 황제 강태환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이는 34에 불과했지만 강태환에게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냉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고대 로마의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그 눈빛이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담겨있지 않은 칠흑 같은 그의 눈동자는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서 M&A 팀의 결론은 이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것은 테이블 위 스크린에 떠있는 아폴론 바이오 인수 제안서였다. 전략기획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회장님, 아폴론 바이오의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은 향후 10년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인수적기라고 판단 잠재력 적기. 강태환이 무미건조하게 단어들을 되뇌었다. 그의 입술 끝이 비스듬히 올라갔지만 그것은 결코 미소라고 부를 수 없는 경멸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김 실장,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잠재력이라는 불확실한 단어 뒤에 숨지 마시고 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아폴론 바이오의 2단계 임상 실패 가능성은 몇 %입니까? 실패 시 매몰 비용은 얼마이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얼음 송곳 같은 질문이 연달아 쏟아지자 김 실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강태환은 실망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타인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나뉠 뿐이었다. 그리고 감정, 특히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것들은 가장 통제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변수였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피했다. 마치 전염병처럼 선대 회장이자 할아버지인 강건일 명예회장이 그의 결혼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불임. 그것은 강태환이 자신의 주변에 쌓아올린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성벽이었다. 10수년 전 불의의 사고 후 받은 진단은 그에게 족쇄가 되는 동시에 세간의 모든 억측과 기대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천마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세간의 큰 이슈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후계자는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그만이었다. 혈연이라는 낡은 관습에 얽매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천마그룹의 성장과 완벽한 통제 그뿐이었다.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회의는 그의 일방적인 질책과 지시로 이어졌다.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마치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바짝 얼어붙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냉혹한 시간이 끝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제야 회의실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폴론 바이오 인수건은 전면 재검토하세요. 다음 주까지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 말을 끝으로 강태환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임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환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예. 하지만 미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취소하라고 했을 텐데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이 시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집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남산타워가 정면으로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망을 가진 그의 공간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막 책상 의자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통해 외쳤다. 강태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김 비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흥분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유능하고 침착한 비서였다. 무슨 일이지? 그게 1층 로비에 어떤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건가? 당장 끌어내. 강태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다. 천마그룹의 회장이라는 그의 지위를 노리고 접근하는 여자들이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그게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김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집무실의 견고한 문이 벌컥 열리고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엉켜 밀려 들어왔다. 보안팀 직원 여러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여자를 막아서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강태환 씨 얘기 좀 해요. 당신 이럴 수는 없어. 혼란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고은서. 강태환의 뇌리에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 것처럼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올랐다. 7년 전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를 벗어났던 짧고 강렬했던 불꽃.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에 해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강태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마치 어미닭을 따르는 병아리들처럼 5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강태환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의 유전자가 강력하게 새겨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흔적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지? 강태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시선은 고은서를 지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보안팀 직원들이 고은서와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버텼다. 놓으세요.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나 몰라요. 7년 전에 우리 어땠는지 벌써 다 잊었어. 고은서의 외침에도 강태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조용하고 위압적이었다. 그가 고은서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188cm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보안팀장. 예, 회장님. 10분 주지. 이 여자와 저 아이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직원들이 다시 아이들과 고은서에게 다가가려던 순간이었다. 아바,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강태환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5 아이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가장 당돌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치고 있었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아빠,
맞잖아.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라고. 나머지 4명의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한마디씩 외치기 시작했다. 5개의 목소리가 뒤섞여 아빠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그 단어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태환의 심장에 박혔다. 강태환.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 이름. 그의 철옹성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칠흑 같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듯 했다. 김비서와 보안팀 직원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감쌌다. 그리고는 다시 강태환을 향해 이번에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태환 씨, 우리 애들이야. 당신 아이들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지 알아. 왜 내 연락을 다 피했어.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임이라는 진단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확고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세워진 그의 인생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눈앞의 아이들은 명백한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그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혼란은 짧았다. 그는 곧 특유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김비서, 예, 회장님. 경찰에 연락해.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공갈 협박으로. 내 김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강태환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아이들이 누군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는 당신을 모르고 저 아이들은 더더욱 몰라. 강태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질책할 때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을 가지고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그의 마지막 말은 고은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어떻게 그런...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천마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 강건일 명예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 들어왔다. 이게 가학기월씨,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강건일 회장은 집무실 안의 풍경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잔뜩 흥분한 젊은 여자와 울먹이는 아이들, 그리고 얼음처럼 굳어있는 손자.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닿는 순간 노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아들, 그리고 손자인 태환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였다. 너희들은 대체... 강건일 회장이 더듬거리며 묻자 아까 처음으로 아빠라고 외쳤던 남자아이가 이번에는 강건일 회장을 향해 똑 부러지게 말했다. 저희는 강태환 씨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말에 강건일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다. 그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소파를 붙잡았다. 상황은 이제 강태환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5 아이들이 나타나 그를 아빠라 부른 그 순간 이미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아이의 그 한마디는 강태환의 심장을 얼리고 강건일 명예회장의 심장을 녹였다. 한 공간 한 단어, 그러나 2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강태환에게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파괴하는 저주였고 강건일에게는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서곡이었다. 허허, 이놈 보게. 강건일 회장은 휘청거렸던 것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년 같은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하늘이에요. 아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쟤는 바다 구름 햇살, 그리고 별이에요. 우리는 오둥이에요. 하늘 바다, 구름 햇살 별, 자연의 위대함을 담은 이름들이 노 회장의 귓가에 시처럼 박혔다. 그는 다른 네 아이를 둘러보았다.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옷자락 뒤에 숨은 아이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아이도 있었다. 5개의 얼굴, 5개의 표정하지만 그 모든 얼굴에는 강씨 가문의 유전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건일 회장은 감격에 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처럼 서 있는 고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과 굳은 결심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와 혼란으로 온몸이 얼어붙은 손자 강태환을 보았다. 태환아, 강건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설명을 해보거라. 강태환은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설명할 것 없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고 저 아이들은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닥치거라. 강건일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평생을 재계의 거인으로 군림해온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강태환조차 순간 말을 잃었다. 내 눈에는 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느냔 말이다. 내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어. 외모가 닮은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강태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고은서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저는 불임입니다.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에 불과합니다. 그 꽃뱀이라는 단어에 고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는 듯 됐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5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닐 코팅까지 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도 거짓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녀가 내민 사진을 본 순간 강태환의 시간은 7년 전 과거로 역행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녀가 있었다. 한여름의 햇살 아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27의 강태환과 24의 고은서. 당시 그는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신분을 숨긴 채 천마그룹의 자회사인 작은 리조트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리조트 근처 작은 미술관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그는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았다.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자신을 내던졌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누었던 대화들. 그녀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그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꿈이었다. 태환 씨는 꼭 겨울성에 갇힌 왕자님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언젠가 그 성문을 열고 나와줄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더 굳게 껴안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그 성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는 그녀가 꿈꾸는 미래를,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불임이라는 낙인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주홍글씨였다.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한 달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당신과의 시간은 실수였다는
잔인한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을 남긴 채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그녀가 자신을 빨리 잊고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후로 7년. 그는 고은서라는 이름을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의 차가운 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 누구도 그 성벽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을 데리고 그의 성벽을 부수고 나타난 것이다. 사진을 보는 강태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건일 회장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사진 속 손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하고 평범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것 보거라.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냐. 과거의 실수일 뿐입니다. 강태환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저 여자와 짧게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저 아이들이 제 아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건요. 고은서는 이번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만년필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언젠가 당신의 첫 전시회 계약서에 이 펜으로 서명하게 되기를 이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강태환을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만년필이 아니었다. 상자 밑바닥에 곱게 접혀있는 작은 종이였다. 그것은 7년 전 그가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진단서 사본이었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영구 불임. 당신이 떠나고 얼마 뒤에 당신 짐 속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고은서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난 거였죠.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말도 없이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떠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 지독한 순수함이 강태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만. 강태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하라고 했다. 그의 이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논리와 합리로 세워진 그의 세계가 감정이라는 해일에 침식당하고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강건일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여봐라. 김 비서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예, 명예 회장님. 지금 당장 우리 집안 주치의인 최 박사를 이리로 오게 해. 아니, 그럴 것 없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연락해서 사람을 보내라고 해. 여기서 내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것이다. 할아버지 강태환이 경악하며 외쳤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닥치라고 했다. 너는 이 애비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강건일 회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여자는 무고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증손주들이 맞다면 노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환은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기서 더 반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는 그의 결백을 그리고 저 여자의 사기 행각을 만천해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세요. 대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저 여자와 아이들을 내쫓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천마그룹의 법무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드리죠. 그의 살벌한 경고에 고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강건일 회장의 명령은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의 연구원 2명이 장비를 들고 회장실에 도착했다. 간단한 절차 설명 후 강태환과 5 아이들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고은서가 다정하게 달래자 이내 용기를 내어 검사에 응했다. 강태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면봉이 자신의 입 안을 훑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소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결과는 가장 빠른 특급으로 진행하면 24시간 안에 나옵니다. 연구원의 말에 강건일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김비서, 저분들 잘 모셔다 드리게. 연구원들이 떠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었다. 강건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비서 그룹 소유의 더 헤리티지 호텔, 펜트하우스를 비우도록 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 아가씨와 아이들은 거기서 머물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강태환이 즉각 반발했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들을 태환아. 강건일 회장이 그의 말을 막았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니 천에 하나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일 가능성이 있다면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이것은 천마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 결정이다. 그것은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최종 통보였다.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제국에서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김비서는 고은서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떠나기 전 강태환을 한 번씩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이제 집무실에는 강태환과 강건일 두 사람만이 남았다. 너는 저 아가씨와 정말 아이를 만들지 않았다고 자신하느냐? 강건일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네, 100번, 1000번을 물으셔도 같은 대답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 진단이라는 것이 정말 100% 확실한 것이냐?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더냐? 기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오직 사실과 데이터만 있을 뿐입니다. 강태환의 단호한 대답에 강건일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손자를 다그치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다. 그날 밤 강태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은서의 눈물 어린 얼굴, 자신을 빼닮은 5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불가능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 있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존재해서는 안 됐다.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그의 아이들이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 그가 쌓아 올린 성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에서 작은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소동을 피우다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공룡 모양의 장난감이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조악한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7년 전 고은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태환 씨는 꼭 겨울성에 갇힌 왕자님 같아요. 어쩌면 오늘 그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5명의 작은 거인들이 나타나 그의 견고한 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강태환은 공룡 장난감을 꽉 쥔 채 길고 긴 밤을 홀로 지새웠다. 그의 제국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 24시간. 강태환의 인생에서 그처럼 길고 지독한 24시간은 없었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늪처럼 흘러갔고 초침 소리는 그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서류 위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단 하나의 생각,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전의 시간은 다음 날 오후 천마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열렸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공기의 밀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강건일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태환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고은서와 아이들은 호텔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얇은 종이 한 장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하고 있었다. 강건일 회장은 말없이 손짓했다. 김 비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 강건일 회장의 마른 손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서류를 꺼내 들고 천천히 그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그의 눈동자가 첫 줄에서부터 마지막 줄까지 움직이는 동안 회장실 안의 모든 것은 멈춰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건일 회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탄식인지 환희인지 모를 깊은 숨이었다. 그는 서류를 든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태환아, 이리 와서 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강태환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결론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걸어가 할아버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 가장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에 고정되었다. 분석 결과 의뢰인 강태환은 대상 아동들 강한을 강바다. 강구름 강햇살 강별의 생물학적 침부일 확률이 96.8%로 판단됨. 메이제미오드인데와 8%. 그 숫자는 강태환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선고문이었다. 그의 뇌는 그 숫자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어떻게 왜 불가능한데? 내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수십 년간 나를 지배해온 이 명백한 사실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팔랑이며 내려앉았다. 그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논리와 이성의 기둥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가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형이증이 몰려왔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강건일 회장은 두 손을 모아쥐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천마그룹에 그것도 한 번에 5이나 되는 핏줄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강태환에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혼돈 그 자체였다. 만약 이 검사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를 올감했던 불임 진단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단순한 오진 아니면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9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 그리고 병실을 지키며 그의 모든 것을 챙겨주던 새어머니 한선주 여사. 그의 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로 상냥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던 여자. 그의 모든 병원 기록과 치료 과정을 도맡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머릿속을 잠식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강태민. 아버지의 재혼으로 그의 동생이 된 그보다 3살 어린 아이. 태민은 언제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능력도 카리스마도 그룹 후계자로서의 자질도 모두 그에게 미치지 못했다. 만약 그가 강태환이 후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강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혼란은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이성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마그룹의 지배자 강태환이었다. 누군가 감히 자신을 속이고 인생을 농락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지금 당장 본가로 간다. 차 대기시켜. 강건일 회장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태환아, 어디를 가려는 게냐? 일단 은서 아가씨와 아이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태환은 할아버지의 말을 자르고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지옥의 심연에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환이 도착했을 때 본가의 응접실에서 한선주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어쩐 일이니 태환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태환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한선주 여사의 시선이 서류의 제목에 닿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뭐니?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어제 회사에 제 아이들이라며 5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아이들과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98% 일치.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군요. 한선주 여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니? 네 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않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게 틀림없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태환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불임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진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니? 하도 오래전 일이라. 한선주 여사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민석 박사. 당시 한국병원 비뇨기과 과장이었죠. 어머니께서 직접 수소문해서 찾아낸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셨습니다. 강태환은 그녀를 압박하듯 몰아세웠다. 그 박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병원을 옮겼거나 은퇴했겠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5년 전 병원을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이민을 가기 직전에 그의 아들 명의로 강남에 빌딩을 한 채 샀습니다. 평생 의사 월급만으로는 만져보기 힘든 수십억 원짜리 빌딩을요. 쿵. 한선주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값비싼 실크 스커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강태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제게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대신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리죠.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날 어머니와 강태민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파멸시키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한선주 여사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온 강태환은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천마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법무팀을 총동원한다. 첫째, 15년 전 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병원 기록 원본을 확보해. 당시 내 수술과 치료에 관여했던 모든 의료진의 리스트도. 둘째, 이민석 박사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져. 특히 그의 주변 인물과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셋째,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지사를 통해 사람을 보내서 이민석 박사와 직접 접촉을 시도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의 입을 열게 만들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김비서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압도되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비서가 나가고 강태환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낯선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그가 주었던 작은 공룡 장난감을 꺼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건일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고은서와 5 아이들이 서 있었다. 아이들을 본가로 데려가기 전에 아비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 강건일 회장의 말에 강태환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거대한 집무실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우와, 저기 남산타워다. 아빠 회사는 정말 높다. 아이들은 통유리창으로 달려가 제잘거렸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총천연색 생명체들 같았다. 강태환의 질서정연한 세계는 순식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어지러워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5 아이 중 가장 조용하고 겁이 많아 보였던 여자아이 별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강태환이 내려다보자 아이는 작은 손에 쥐고 있던 딸기맛 사탕을 내밀었다. 아빠 드세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계산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호의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모든 관계는 철저한 계산과 이해득실 위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탕을 받았다. 그의 커다란 손과 아이의 작은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전류가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사탕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나 변수가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지켜야 할 그의 일부였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딸기맛 사탕의 달콤함이 강태환의 혀끝에 어색하게 맴돌았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맛이었다. 그의 인생은 최고급 다크 초콜릿처럼 썩고 빈티지 와인처럼 드라이했다. 이런 유치하고 순수한 단맛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이가 쥐어준 사탕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5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강건일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이끌고 집무실을 나섰다. 자, 이 하랍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꾸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말해보거라. 아이들의 신난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고은서는 강태환의 눈짓의 자리에 남았다. 순식간에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온기와 낯선 감정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듯했다. 강태환은 고은서를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강인함과 성숙함을 남겼다. 홀로 5 아이를 키워온 고단함이 그녀의 눈가의 그늘처럼 어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왜? 강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그 질문에 고은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충격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신 짐에서 봤던 진단서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강태환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당신에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알려준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함께 지냈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와 있었죠. 당신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살짝 떨렸다. 강태환은 차마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가 실수라고 남긴 문자 한 통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절망을 주었을지 그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주를 헤매고 다녔을 때였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여전히 생생한 악몽이었다.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분이셨죠. 자신을 당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강태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셨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아이에 대해 물어봤죠. 저는 바보같이 그 친절을 믿었어요. 당신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사실은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사정이 있어서 직접 오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분의 본색은 금방 드러났어요. 그분은 제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당신이 보낸 거라고 이 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과 함께. 당신은 절대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인생에 흠집을 내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했어요. 고은서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믿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남긴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줬어요. 실수였다고 했던 그 문자를 그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강태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한선주 여사가 그의 휴대폰까지 손을 댔을 거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리고 그분은 협박했어요. 만약 계속해서 당신 주위를 맴돌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뱃속의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천마그룹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7년 전 가진 것 하나 없는 24살의 그녀에게 천마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를 멋대로 떠나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녀가 홀로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그녀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역시 한선주 여사의 잔인한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었던 셈이다. 왜 다시 돌아온 겁니까?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강태환이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고 묻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 하나가 아팠어요. 많이. 큰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직계 가족의 검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천마그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강태환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더 굳게 안았다. 마치 속죄라도 하듯이.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들어오시겠습니까?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강태환은 고은서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문을 열었다. 김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뛰어 들어오다시피 하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화상통화 녹화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을 실행하자 백발이 성성하고 병색이 완연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민석 박사였다. 그는 천마그룹의 직원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선주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큰 도박빚을 져서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였습니다. 그분은 그 빚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강태환 도련님의 진료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이민석 박사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도련님은 사고 후유증으로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있었을 뿐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님은 연구 불임으로 진단서를 꾸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시술을 했다고 속이라고. 강태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몸이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김 비서가 다음 보고를 이어갔다. 이민석 박사의 아들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금은 한선주 여사 소유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회장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15년간 그를 지배했던 거대한 거짓의 실체였다. 그것은 그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위해 계획된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였다. 고은서는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7년간 믿어왔던 강태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그 슬픈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둘 다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환은 태블릿 PC의 전원을 껐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다. 전쟁을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법무팀과 함께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준비해. 언론에 터뜨릴 준비도 하고. 천마그룹의 모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한선주와 강태민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자비는 없어.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날 저녁 강태환은 본가로 향했다. 한선주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차를 저택의 뒤편 정원이 보이는 곳에 세웠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는 불이 켜진 거실 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그의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뒤엉켜 놀고 있었다. 값비싼 카펫 위에서 베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저택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건일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소파에서 고은서는 그 모습을 지친하지만 다정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완벽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가 도둑맞았던 7년의 세월, 그가 누렸어야 할 행복, 그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저곳으로 가고 싶다. 저 웃음소리의 일부가 되고 싶다. 그때 창가에 서 있던 하늘이가 차 안에 있는 그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아빠 왔다. 하늘이의 외침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창가로 달려왔다. 5 아이가 창문에 매달려 일제히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빠 들어오세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뚫고 그의 심장에 와서 박혔다. 그는 더 이상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강태환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성큼성큼 저택의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겨울 성은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는 성 밖으로 걸어나와 그의 가족에게로, 그의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태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베개를 들고 있던 아이들 소파에 앉아 웃고 있던 강건일 회장, 그리고 고은석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아빠, 하늘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아이들도 와르르 몰려와 그의 주변에 매달렸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천이 그의 차가운 수트 위로 전해졌다. 강태환은 잠시 굳은 채 서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인생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그 작은 접촉이 그의 심장에 다시 한번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다. 허허, 잘 왔다 태환아. 이리 와서 앉거라. 강건일 회장이 흡족한 미소로 그를 불렀다. 강태환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소파로 향했다. 그의 평생 처음 겪는 기분 좋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길고 긴 식탁에 7명이 둘러 앉았다.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서툴게 사용하며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시끄럽게 제잘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질서한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란스러움이 텅 비어있던 저택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식사 후 강태환은 고은서와 함께 아이들이 잠든 방을 둘러보았다. 5개의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자신을 반씩 닮은 얼굴들, 새근거리는 숨소리. 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아이들,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요. 고은서가 대답했다. 하늘바다, 구름, 햇살, 별. 당신과 함께했던 그 바닷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 푸른 자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녀의 말에 강태환은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잊고 있던, 그러나 그녀는 기억하고 있던 과거의 조각이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지옥의 문은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열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른 아침 김비서의 다급한 전화가 강태환의 잠을 깨웠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진정하고 말해. 인터넷, 그리고 모든 신문 한 면에. 회장님과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태환이 태블릿 PC를 켜는 순간 그는 한선주 여사의 방역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모든 언론사의 메인 화면이 그의 얼굴과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기사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다. 천마그룹 황태자 숨겨둔 5 아이 충격. 어머니는 누구? 7년 만에 나타난 미혼모. 천마그룹 상대로 양육비 전쟁 선포. 관계자 A씨 증언. 계획적인 접근. 전형적인 꽃뱀 수법.
기사의 내용은 더욱 교묘했다. 강태환의 실명은 거론하면서도 고은서에 대해서는 미혼모 지씨라고 칭하며 그녀의 과거를 날조하고 인격을 모독했다. 마치 그녀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낳아 이제 와서 천마그룹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여자처럼 그려놓았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라며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댓글은 지옥 그 자체였다. 역시 재벌 킬러였네. 불쌍한 건 애들뿐. 1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절에 돈 떨어졌나. 천마그룹 이미지 어쩔 거야. 저런 여자한테 발목 잡히다니. 악의적인 여론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선주 여사는 강태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가장 약한 고리인 고은서를 공격함으로써 그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고은서 씨는 강태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기사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택 앞에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고은서가 이 기사들을 보게 될 경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상황을 알게 해서는 안 됐다.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기사를 쓴 모든 언론사와 기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합의나 선처는 일절 없어. 그리고 저택의 보안을 최고 레벨로 강화하고 아이들과 고은서 씨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조치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한선주 여사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번째 칼날은 천마그룹의 심장부 이사회를 향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발의자는 한선주 여사의 아들 강태민 부사장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환이 들어서자 몇몇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한선주 여사가 수년간 자신의 사람으로 심어놓은 인물들이었다. 강태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형님,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형님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지금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중요한 계약들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강태환 회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생활 관리를 이토록 허술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그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 스캔들을 빌미로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강태민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속셈이었다. 강태환은 말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발언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예전의 그였다면 데이터와 실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남자였다. 모두의 발언이 끝나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내 사생활 문제로 그룹에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마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된 추악한 음모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나에게는 아이가 5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위협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지켜낸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거취 문제를 논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의 비리와 약점을 파헤쳐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그의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강태환이라는 남자가 한번 마음먹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태환은 회의실을 나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오늘 오후 3시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라이브로 전국에 방송되도록 해.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상관없어. 피하면 피할수록 저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진실로 싸울 것이다. 오후 3시 천마그룹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질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강당을 울렸다. 강태환은 그 모든 소음의 중심을 뚫고 단상 위로 걸어 나갔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처럼 고독하지만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기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제게는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래가 술렁이었다. 스캔들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시작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다른 내용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니라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며 제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워낸 용감한 어머니입니다. 언론은 지금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진이었으며 그 뒤에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천마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누군가의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거대한 암투극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을 시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자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제 아들, 딸의 이름은 하늘, 바다, 구름, 햇살, 그리고 별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5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더 이상 그를 공격하는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환은 완벽하게 방역에 성공했다. 그는 스캔들의 주인공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 가족을 지키려는 비극적 영웅으로 이야기의 판도를 뒤집어 버렸다. 이제 세상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숨죽여 지켜볼 것이다. 강태환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은 하루아침에 한 편의 거대한 막장 드라마이자 미스터리 스릴러로 변모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고은서는 악녀에서 비운의 여인으로, 강태환은 문란한 재벌 3세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 가족을 지키려는 영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강태환이 언급한 추악한 음모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선주 여사는 자신의 저택에서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환이 마지막 말을 끝내는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어리석은 놈, 감히
감히 이 어미에게 칼을 겨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대중의 비난은 고은서가 아닌 이제 보이지 않는 배후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강태환이 저렇게까지 나온 이상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파헤칠 작정이었다. 그녀의 아들 강태민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말한 음모라는 게. 어머니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닥치거라 한선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널 위해. 이 집안의 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강태민이 절규했다. 그는 비겁했지만 어머니처럼 악독하지는 못했다. 형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음모에 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요?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선주 여사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증거만 없애면 돼. 이민석 그 늙은이가 입을 열었을 리 없어. 돈으로 묶어둔 목숨인데.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녀가 해외 도피를 위해 비밀 계좌에 손을 대려 했을 때 이미 모든 자산은 동결된 후였다. 그녀가 회유하려던 이사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미 강태환에게 등을 돌린 후였다. 강태환의 방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체계적이며 무자비했다. 그 시각 강태환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들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15년 전 회장님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이민석 박사의 행동이 어딘가 미심쩍어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김 비서는 낡은 간호일지 사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환자 강태환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연 회복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VVIP 한선주의 요청으로 불필요한 추가 시술 진행, 이민석 과장 진료 기록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및 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간호사의 작은 기록이 15년 만에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것이다. 잘했어. 강태환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이민석 박사의 영상 증언,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까지. 완벽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저택에 머물고 있는 고은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생각입니다. 수학이 넘어 고은서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괜찮겠어요. 괜찮아야죠. 강태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과 음모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서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따뜻함과 그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어요. 그날 저녁 강씨 가문의 본가 저택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환은 강건일 회장의 허락을 받아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저택에 가장 크고 오래된 응접실, 역대 총수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강씨 가문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상석에는 강건일 회장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 강태환과 고은서가 자리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선주 여사와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매수했던 몇몇 핵심 이사들도 증인 자격으로 불려와 방의 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다 모였군. 강건일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태환아, 시작하거라.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변호사처럼 혹은 검사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선주 여사께서 지난 15년간
우리 가족을 상대로 저질러 온 기만과 범죄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개냐? 한선주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강태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첫 번째 증거를 테이블 위 스크린에 띄웠다. 이민석 박사의 영상이었다. 응접실에는 이민석 박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선주 여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네가 협박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습니까? 강태환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민석 박사의 아들이 강남의 빌딩을 매입하기 직전 어머니 소유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선으로 연결된 계좌 추적도가 나타났다. 돈이 세탁되는 과정과 최종 목적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한선주 여사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던 거짓말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태환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15년 전 간호사의 증언이 담긴 일지를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은서에게 돌렸다. 그리고 7년 전 한선주 여사께서는 제 아이를 임신한 이 사람을 찾아가 돈으로 회유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위협하며 해외로 내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아들인 강태민을 천마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형의 자리를 탐냈다는 사실에, 그리고 어머니의 범죄가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태환이 강태민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연민이 섞여 있었다. 너는 알고 있었나?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강태민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형. 어머니가 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알았지만 이런 일까지 꾸미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의 울음은 한선주 여사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궁지에 몰린 한선주 여사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은서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다 저 년 때문이야. 저 천한 것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집안을 위해 30년을 어떻게 헌신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할아버지 시중 들고 남편 죽고 나서는 어린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감히 나를 내치려고 해.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헌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탐욕이 만천에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건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선주 여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헌신을 논해 나는 너를 며느리로, 내 아들의 아내로, 그리고 태환이와 태민이의 어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죽자마자 그 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내 손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어. 그것도 모자라 내 핏줄인 증손주들을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고, 내년은 인간도 아니야. 강건일 회장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와 강태민을 가리키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한선주와 강태민 두 사람을 강씨 가문에서 제명한다. 호적에서 파낼 것이야. 두 사람이 가진 천마그룹의 지분은 모두 몰수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내쫓을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선주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강태민은 어머니의 옆에서 용서를 빌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의 팔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여보세요. 노후란 말이야. 한선주 여사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울리며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침내 현관문이 닫히고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이 났다.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환은 창밖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씁쓸하고 허망한 감정이 차올랐다. 고은서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허망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의 과거를 올감했던 모든 거짓과 음모는 사라졌다. 이제 그의 앞에는 5 아이들과 한 여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강씨 가문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잦아들었다. 한선주 여사와 강태민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과거의 망령이 되었다. 세상의 소음이 멎자 강태환의 세계에는 새로운 종류의 소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빠 바다가 내 로봇 뺏어갔어. 아니야. 형아가 먼저 내 크레파스 부러뜨렸단 말이야. 으앙, 햇살이가 내 머리 때렸어. 별이는 유치원 가기 싫어. 구름이는 배고파 밥 줘. 평일 아침 7시 한때 미술관처럼 고요했던 강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에는 천마그룹의 냉철한 지배자 강태환 회장이 있었다. 하늘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바다야, 형한테 사과하고. 햇살이 동생 때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 별이야, 유치원 가야 친구들이랑 놀지. 구름아, 밥은 지금 엄마가. 그는 5 아이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진땀을 뺐다. 완벽하게 다려진 맞춤 셔츠에는 어느새 아이가 묻힌 딸기잼이 묻어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머리카락은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헝클어져 있었다. 수조 원짜리 M&A 협상을 지휘할 때도 보이지 않던 혼란과 당황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고은서와 정원에서 아침 신문을 보던 강건일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6개월간 강태환은 서툴지만 꾸준히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재앙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가 울음을 터뜨리게 했고, 기저귀 한 번 갈아보지 못해 쩔쩔맸으며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자신이 먼저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경영 전략을 분석하듯 육아 서적을 탐독했고, 김 비서에게는 업무 보고, 대신 아이들과 친해지는 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무엇보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유치한 만화 영화를 함께 보며 웃었다. 주말에는 회사 대신 놀이공원에 갔고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도시락을 직접 싸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그의 차가운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지어진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새로운 집이 세워졌다. 아이들을 겨우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후 강태환은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고은서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와 그의 옆에 앉았다. 고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당신은 이걸 7년 동안 혼자서 해온 겁니까? 강태환이 진심으로 경이롭다는 듯 물었다. 존경스럽군. 그의 말에 고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의 관계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강태환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녀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강태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7년 전 그들의 추억이 시작되었던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백사장을 한참 동안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환이었다. 7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났던 건. 그는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불임이라는 진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은서는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 행복, 가족 같은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약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 완벽한 세계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는 멈춰 서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없는 내 세계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은서 씨. 당신의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7년의 세월을 고통과 외로움으로 채운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고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기다려온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다. 강태환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천마그룹의 황제가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고은서 씨, 나에게는 당신에게 빼앗은 7년의 시간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앞으로의 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겨울성에 갇힌 왕자가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하늘이 바다, 구름이 햇살이, 별이의 아버지로 당신 곁에 평생 머물게 해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하고 절실했다. 고은서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을 위한 축복의 연주처럼 들려왔다.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1년 후 강씨 가문의 저택 정원에서는 5아이의 7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정원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빠 빨리 와서 촛불 불어요. 엄마, 케이크 빨리 잘라주세요. 강태환과 고은서는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강태환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아이들을 다루었다. 그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들고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쳤다.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강건일 회장이 말했다. 내가 평생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구나. 모두가 함께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껐다. 아이들의 소원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모든 소원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강태환은 서재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 장은 냉철한 표정으로 이사회에 앉아있던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오늘 찍은 7명의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공허한 남자.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가족의 존재라는 것을. 아바, 서재 지문을 열고 별이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뭐 하세요? 다 같이 영화 보기로 했잖아요. 강태환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가자. 아빠가 제일 재미있는 자리 맡아놨어. 그는 더 이상 겨울성의 외로운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7명의 우주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